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권이나 뭐 법 이런 단어 들으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 아주 높고 엄숙해 보이는 법원 건물 같은 거요? 맞아요. 무거운 나무문 딱 열고 들어가면 벅벅 깃고 높은 단상에 앉아 계신 판사님 모습? 뭐 이런 거요. 그렇죠.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그 법원이라는 공간을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굳게 믿어왔으니까요. 네네. 세상 모든 게 다 무너져도 마지막으로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의의 저울을 달아볼 수 있는 뭐랄까 아주 완벽하고 견고한 요새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요, 과연 그 보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항상 그렇게 완벽하게 작동할까요? 우리가 막 맹신하고 있는 그 거대한 시스템 안에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균열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딥다이브에서 살펴볼 아주 짧지만 강력한 텍스트가 바로 이 서늘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그 변호사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자료인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여다볼 이 내용은요. 결코 무슨 법정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엄청 극적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아,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랑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이야기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위협받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방어선.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스스로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평생 겪어본 적도 없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 앞에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홀로 덩그러니 서게 된다면 과연 어떨까 하고 말이죠.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손에 땀이 나는데요. 네, 이 자료가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완벽하고 공정해 보이는 시스템이라는 그 환상, 거기서 빠져나와서 차가운 현실을 좀 직시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법원이 무조건 완벽한 인권의 수호자다. 이런 전통적인 생각부터 조금 깰 필요가 있어요. 자료 첫 부분 보면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있는 게 바로 재판의 불완전성이거든요. 네, 재판이 항상 공정하고 투명할 거라는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죠. 그러니까요. 텍스트를 딱 보면 법원이 항상 완벽할까요? 모든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까요? 이렇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놓고 곧바로 현실은 다릅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려요. 현실은 다르다. 네. 재판에 올라오는 증거 자체가 일단 불완전할 수 있고 그걸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판사님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국가 권력이라는 존재가 때로는 한 개인을 완전히 압도해버린다는 걸 꼬집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법원이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요. 아, 보루는 맞는데? 그렇죠. 보루는 맞는데 그 법원이라는 보루 자체가 필연적으로 아주 불완전한 환경 위에 세워져 있다. 이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이 압도적인 차이, 이 불완전함을 일반인 입장에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아주 친숙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어떤 비유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동네에서 그냥 주말마다 취미로 공을 차는 조기축구회 회원이에요. 룰도 그냥 대충 알고 체력도 평범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혼자서 무려 축구 국가대표팀 전체랑 정식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와, 혼자서 국가대표팀이랑요? 그거 완전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게임이네요. 그렇죠. 상대팀은 지금 전술자는 명장 감독에 상대 약점만 현미경처럼 분석하는 코치진에 심지어 최고급 장비랑 무제한 예산까지 빵빵하게 다 있단 말이에요. 선수들은 매일 밥 먹고 축구만 하는 엘리트들이고요. 반면에 우리 조기축구회 회원은 네, 그냥 넓은 운동장에 혼자 덩그러니 서서 낡은 운동화 끈 묶으면서 덜덜 떨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수사기관, 뭐 경찰, 검찰같이 막대한 정보력이랑 예산을 가진 거대한 국가 권력 시스템 앞에 선 개인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운동장이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절벽 끝에 서 있는 거랑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여기서 청취자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반론을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방금 딱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생각이죠? 아니, 상대팀이 아무리 국가대표팀이라도 링 위의 심판, 그러니까 판사님은 공정한 전문가잖아요. 증거가 부족하거나 검찰 쪽 힘이 너무 세 보이면 아, 이건 국가가 너무 무리했네, 무죄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지점이 나옵니다. 방금 심판이 알아서 공정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판사님들은 최고 엘리트니까요. 근데 법원이라는 경기장의 룰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는 링 위에서 양 팀이 알아서 들고 나온 증거랑 논리 딱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아주 소극적인 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소극적이라고요? 밑으로 직접 내려가서 저기 조기축구회 회원 불쌍하니까 내가 대신 공 좀 차줄게 하거나 저기 숨겨진 증거 내가 찾아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잠시만요. 그러면 심판은 철저하게 자기 책상 위에 올라온 제출된 정보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원문이 날카롭게 지적한 증거의 불완전성과 흔들릴 수 있는 판단의 진짜 의미예요. 거대한 국가 권력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가 너무 많아요. 압수수색 같은 거요? 네,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수백 명의 수사관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증거를 산더미처럼 쌓아서 법정에 가져오거든요. 반면에 갑자기 경찰서 불려간 평범한 개인은 어떨까요? 당장 자기 결백 증명할 골목길 CCTV 영상 하나 구하기도 힘들어요. 며칠 지나면 다 지워져 버리니까요. 아, 듣고 보니 진짜 숨이 막히네요. 애초에 심판 책상 위에 올라가는 그 자료의 양과 질 자체가 이미 하늘과 땅 차이네요. 맞습니다. 판사도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 권력 쪽으로 심하게 치우쳐서 제공된 정보만 보면 당연히 판단이 그쪽으로 기우뚱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는 거죠. 와, 아무리 심판이 공명정대해도 한쪽 팀은 공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계속 두드려 맞기만 하는데 그걸 공정한 게임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운동장도 기울어졌고 재판 시스템 자체도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다면 아니 대체 누가 이 압도적인 불균형 속에서 힘없는 개인을 보호해주냐는 거죠. 자료에서는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변호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네. 이 원문에서 변호인을 정의하는 방식이 정말 독특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변호인을 흔히 생각하듯 그냥 피고인 말을 유창하게 대신해주는 대변인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아요. 아주 선을 확실하게 긋죠. 대변인이 아니다. 네. 국가 권력이라는 그 거대한 해일 앞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고 불균형 때문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재판 시스템 자체를 밑에서 끝까지 붙잡고 버티는 마지막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대목 읽으면서 그 변호인의 역할을 무슨 건축물에 비유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일반인들이 변호사라고 하면 막 말 청사뉴스처럼 잘해서 피고인 잘못 덮어주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약간 얄미운 이미지로 소비될 때도 있죠. 네, 뭐 허름하고 금간 건물 외벽에 페인트 예쁘게 칠해서 문제 덮어버리는 인테리어 업자처럼요. 근데 텍스트가 말하는 본질은 그런 표면적인 포장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페인트 칠이 아니라 뭐에 가까울까요? 기둥이요. 그 건물의 하중, 아까 말씀하신 그 국가 권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압박을 자기 뼈대로 막 버텨내면서 공정한 재판이라는 지붕이 무너지지 않게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는 굵고 단단한 기둥이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 기둥이 못 버텨주면 천장이 무너져서 그 밑에 있는 개인은 형체도 없이 깔려버릴 테니까요. 맞아요. 그 기둥이라는 비유에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그 무거운 하중을 어떻게 버텨내는가, 이 하우, 메커니즘을 볼 수 있습니다. 오, 구체적인 방법이요? 네, 변호사가 판사님한테 가서 우리 의뢰인 불쌍하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선처해주세요 이렇게 감정에 호소해서 방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법적인 도구와 절차라는 무기를 써서 국가 권력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법적인 도구랑 절차라면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일반인들은 사실 법정에 가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데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엄청 강압적으로 분위기를 잡았다고 쳐보죠. 막 책상 쾅쾅 치면서요? 네. 그러면 평범한 개인은 무서우니까 그냥 안 한 것도 했다고 허위 자백을 할 수도 있잖아요. 상상만 해도 덜덜 떨리네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때 변호인이라는 기둥은 그냥 피의자 손잡고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법정에 딱 나가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명확한 법적 원칙을 들이미는 거예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요? 네. 판사님, 수사기관이 영장주의 위반했고 절차 어겨서 협박으로 얻어낸 자백이니까 이건 재판에서 증거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공격해서 막아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예 판사님 책상 위에 못 올라가게 쳐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또 검찰이 막 내세운 증인이 있으면 날카롭게 반대신문을 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모순점을 찾아내고요. 한마디로 국가 권력이 일방적으로 막 쏟아나는 공격에 일부러 절차적 마찰력을 일으켜서 속도를 확 늦춰버리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선을 단 1mm도 못 넘게 견제하는 거죠. 아, 이제야 진짜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변호인은 막 말을 예쁘게 꾸며주는 사람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향해서 당신들 이거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룰대로 제대로 한 거 맞아? 하면서 끊임없이 딴지를 걸고 검준하는 사람이었네요. 네. 아주 귀찮고 까다로운 존재가 되어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일반인들은 당장 경찰서에서 저기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세요. 이 전화 한 통만 받아도 막 며칠 밤잠 설치고 밥도 못 먹잖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네, 경찰서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 무서운 공간에서 내 옆에 딱 앉아서 그 질문에는 우리 의뢰인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권리를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변호인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딱 그 지점에서 미세하게나마 힘의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서 그 압도적인 공포감과 정보력의 공백을 채워주고 버텨줘야만 비로소 양팀이 링 위에서 치고받고 제대로 된 공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진짜 게임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야 심판인 판사도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정상적인 재판을 성립시킬 수 있죠. 만약 변호인이 없거나 자기 역할을 못하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그냥 국가 권력이 정해놓은 일방적인 처벌 확인 절차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와,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자료에서 왜 변호인을 인권의 최후 보류를 버티게 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했는지 뼛속 깊이 공감이 됩니다. 자, 근데요. 이쯤에서 우리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하나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문이죠?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알겠어요. 변호사가 기둥 역할하고 절차 지키고 다 좋은데 솔직히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나는 평생 남의 돈 떼먹을 일도 없고 폭력 휘두를 일도 없는 선량한 시민인데 변호사가 훌륭하든 말든 내 일상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요. 하지만 자료 후반부를 보면 이 무관심을 아주 단호하게 깨부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 사람의 권리가 무너지면 법치주의도 함께 흔들린다. 그래서 변호인의 존재는 그냥 사적 계약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방어선이다라고요.
저는 이 문장이 오늘 다루는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빛나는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찰이요. 네, 개별 사건에서 심지어 뉴스 보면 막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흉악범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변호하는 행위조차도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키는 거랑 연결되는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저는 이 원리를 보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보드게임 중에 젠가 아시죠? 젠가 게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나무 블럭 차곡차곡 쌓아놓고 밑에서부터 하나씩 쏙쏙 빼는 그 게임이요. 네네,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을 거대한 젠가 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탑의 이름이 바로 법치주의인 거죠. 법치주의 탑이네요. 네, 이 탑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블럭 하나하나는 우리 시민 각자가 가진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같은 거요. 네, 아주 중요한 블록들이죠. 근데 만약에 거대한 국가 권력이 어떤 사람을 딱 지목해서 야, 쟤는 누가 봐도 아주 나쁜 놈이니까 복잡하게 재판할 것도 없어. 변호사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맘대로 빨리 처벌하자. 이러면서 그 사람의 방어권이라는 블럭을 그냥 쑥 빼버린다고 쳐보자고요. 적법 절차를 생략해버리는 거군요. 네, 사실 당장 내 블럭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뺏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 같아 보이니까 우리는 그냥 손뼉 치면서 환호할 수도 있어요. 속 시원하니까요. 아유, 잘됐다. 어차피 내 권리도 아닌데 이러면서요. 그렇죠. 대중의 분노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타인의 권리라는 블럭이 하나둘씩 아무 저항도 없이 국가 마음대로 쑥쑥 빠져나가게 방치하면 결국 탑이 어떻게 될까요? 밑동이 숭숭 뚫리다가 어느 순간 그 거대한 젠가탑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겠죠. 네, 당연한 수순이죠. 그리고 탑이 무너지면 결국 그 자네들은 평생 나는 법 잘 지켰다고 자부하던 우리 모두의 일상을 덮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와, 젠가 비호가 진짜 법치주의의 위기를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네요.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의 전환을 좀 해야 합니다. 개념의 전환이요? 네, 우리는 흔히 법치주의, 법의 지배라고 하면 국민들이 법을 아주 잘 지키는 것, 뭐 준법 정신 이런 걸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방금까지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단 횡단 안 하고 그런 거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헌법적으로 볼 때 법치주의의 진짜 본질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반대라고요? 네, 국민이 법을 지키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라 압도적인 힘을 가진 거대한 국가 권력조차도 예외 없이 법이라는 규칙을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 원칙입니다. 아, 국가가 규칙을 따라야 한다. 옛날 왕이나 독재자들 생각해보세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 잡아다 가두고 처형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인류가 수백 년 동안 피 흘려서 만들어낸 합의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막강한 국가기관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시민을 처벌할 수 없다. 오직 정해진 적법 절차랑 명백한 증거로만 권한을 행사해라 이거죠.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게 내가 법을 잘 지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이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지 못하게 아주 튼튼한 목줄을 채워놓은 거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해요. 그런데 만약 국가가 저 사람은 흉악범이니까 절차 무시하고 대충 처벌합시다. 이러고 나올 때 우리가 그걸 용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줄이 풀리겠죠. 네.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국가한테 방어권을 박탈당하고 절차 없이 처벌받는 그 순간 국가를 묶어두었던 그 목줄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한 번 깨진 규칙은 두 번, 세 번 깨지기 엄청 쉬워요. 아, 진짜 무서운 얘기네요. 국가는 그 달콤하고 편리한 지름길을 절대 잊지 않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눈엣 가시 같은 평범한 시민이나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할 때도 똑같이 그 위법한 방식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피고인 이익을 위해 악자까지 싸우는 게 겉으로 보면 그냥 돈 받고 개인 변호하는 직업적 행위 같지만 크게 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네요. 네, 본질적으로는 그 한 사람을 지켜내는 행위 자체가 국가 권력이 선을 넘지 못하게 폭주를 막고 우리 모두의 법치주의라는 규칙이 붕괴되는 걸 온몸으로 막아내는 유일한 제어 장치인 겁니다. 아유, 진짜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에요. 변호사가 딴지 거는 게 당장은 막 재판 지연시키고 답답해 보여도 그게 권력 남용을 막는 건강한 마찰력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변호인을 향해서 헌법이 보장한 최전선 방어선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 방어선 뚫리면 다음 타겟은 언제든 선량한 우리 중 한 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와, 소름 돋을 정도로 명쾌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변호사를 그냥 돈 받고 말장난으로 죄 덮어주는 사람 정도로만 가볍게 여겼다면 오늘 이 딥다이브가 그 얄팍한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기쁜 이야기들을 잠시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법원은 분명 인권의 최후 보루가 맞지만 늘 완벽하게 작동할 수는 없죠. 네,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자원을 가진 국가 권력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개인은 너무 취약한 다윗일 뿐이고요. 바로 그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기꺼이 마찰력을 일으키면서 재판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온몸으로 버티는 기동이 바로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이 방어권을 지켜내는 건 결국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라는 젠가탑이 무너지지 않게 최전방에서 방어하는 헌법적 소명이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요약이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통찰을 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곱씹어 보실 수 있는 조금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 가끔 진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끔찍한 흉악범 재판 나오잖아요. 네, 다들 분통 터뜨리시죠. 그때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범인 옆에 묵묵히 서 있는 변호사들 보면서 우리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아니, 저런 악마 같은 인간한테 변호사가 왜 필요해? 돈 받고 제 변호하는 놈도 똑같은 쓰레기야. 라고요. 네, 감정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본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저런 놈은 재판도 사치야 라면서 국가가 절차 무시하고 맘대로 처단하게 내버려둔다면 우리가 저런 흉악범한테 변호인은 사치 라며 박수치고 환호하는 바로 그 순간 어쩌면 우리는 훗날 거대한 국가 권력 앞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헌법적 방어선을 우리 손으로 직접 부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질문입니다. 등 뒤로 떠받치고 있는 그 위태로운 방어선. 우리는 과연 분노를 넘어 그걸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 일상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